안녕하십니까.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길병원 감염내과에서 근무 중인 엄중식입니다. 오늘 헬스조선을 통해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것은 뭐 다 새로운 경험이었죠. 그리고 그 팬데믹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사실 우리나라 전체가 대응에 참여를 하고 또 그 과정에서의 고통 그리고 결과를 함께 나누어야 됐던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저만의 특별한 소외라고 할 건 없겠는데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중환자 진료를 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건강하게 퇴원하신 환자분들을 생각하면 어떤 가슴 뿌듯함을 느끼지만 결과가 좋지 않아서 남아있는 보호자분들한테 안타까운 그런 결과를 말씀을 드려야 했던 그런 고통이나 괴로움은 상당히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서로 이제 격려하고 또 위로하면서 그 긴 기간을 견뎌왔다는 것 자체는 또 우리 사회의 큰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말에 우리 정부가 코로나19 엔데믹 전환을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일단 이 엔데믹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정확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엔데믹은 코로나19가 끝났다 또는 이제 사라졌다, 우리 사회에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선언이 아니고 팬데믹과 같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단시간에 감염이 돼서 많은 희생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 벗어났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가 일정한 부담으로 껴안고 살아야 되는 질병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큰 유행을 막을 수 있는 병이 되었다라는 그런 개념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치명률을 0.1% 정도로 인플루엔자하고 유사한 수준까지 낮춰놨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80대에서는 치명률이 0.47% 정도로 4배 이상 높은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초고령층에서의 그 코로나19 감염이 중환자와 사망자를 만들 수 있다는 점, 또 여기에 면역 저하 질환이나 여러 가지 장기의 만성 질환을 가진 분들은 여전히 위험하다, 중환자로 진행할 수 있다는 그런 점들은 좀 기억을 하시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 정보를 전달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그 코로나19 엔데믹이 되면서 가장 정책적으로 아쉬운 지점이 바로 그 지점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코로나19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 무상으로 진단이 진행이 됐는데 이제 최근에는 유상 진단, 그러니까 본인이 부담을 하고 검사를 해야 되거나 또는 일부 부담을 하고 검사를 해야 되는 형태로 전환이 되면서 실제 이런 재정적인 부담, 경제적인 부담이 빠르게 이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을 떨어뜨렸다고밖에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인구 집단에 대해서 무상 진단이나 치료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중증으로 진행하거나 사망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 부담 없이 진단을 빠르게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열이 나는 증상이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고, 그 다음이 이제 기침, 가래, 콧물, 인후통과 같은 상기도 감염 증상이 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건강한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증상들이 뭐 48시간에서 72시간 정도 지속이 되다가 저절로 호전이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분들은 이런 증상이 나타나서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도 호전이 되지 않으면 빨리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코로나19가 진단이 되는 경우도 있고, 최근처럼 인플루엔자가 유행을 많이 할 때는 인플루엔자 진단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열이 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감별 진단을 꼭 받아보시는 것이 특히 고위험군에서는 아주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전략은 코로나19가 확진된 고위험군에서는 이런 항바이러스제를 최대한 많이 투여함으로 인해서
고위험군에서의 중환자 발생을 최소화시킨다라는 큰 틀에서의 전략이 필요하고요. 고위험군이고 코로나19 확진이 됐다라고 하면 항바이러스제의 금기증이 아닌 이상은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해서 복용시키도록 하는 전략이 오히려 낫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현장에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는 것 관련돼서는 조금 처방이 소극적이지 않는가라는 판단들도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굉장히 장기화되는 그런 과정에서 증상이 가볍다고 판단을 하거나 또는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고위험군의 요인이 상대적으로 면역 저하가 심하지 않다고 개별적인 판단을 함으로 인해서 이 항바이러스제의 처방을 소극적으로 하는 것들은 결국은 저는 큰 틀에서는 손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활용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제를 고위험군에서 최대한 활용함으로 인해서 고위험군에서의 중환자를 줄이고 사망자를 줄이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바이러스제의 효과를 개별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은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한 고위험군의 코로나19 확진자와 그렇지 않은 확진자들의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해외의 자료를 보더라도 코로나19 확진자에서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경우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한 경우가 여전히 중환자로 진행할 가능성을 크게 낮춰주고 있고 또 사망자가 발생하는 비율도 10분의 1까지 낮출 수 있다라는 그런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항바이러스제의 투여가 고위험군에서는 유효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포털 사이트 같은 데서 코로나19 진료라고만 쳐도 내 주변에서 어디서 이 코로나19를 진단받고 또 항바이러스를 투여받을 수 있는지를 쉽게 찾을 수가 있고요. 이런 그 포털 사이트의 검색을 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주민센터 같은 데 연락을 드려도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고 또 1339라는 대표 전화를 통해서도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분들은 여러 가지 기저질환이나 만성병으로 인해서 이 치료를 받고 있는 개인 의원이나 병원들이 1차 의료기관들이 있는데요. 내가 다니는 의원이나 병원이 이런 코로나19의 진단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인가를 사전에 좀 미리 파악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질환이 에이즈라고 불리는 HIV 감염이 되겠죠. 이 에이즈 바이러스를 최초로 인지를 한 것은 1983년도쯤입니다. 이 바이러스의 기원을 쫓아가 보면은 사실은 아프리카에서 이미 1930년대, 40년대부터 주로 침팬지로부터 사람에게 넘어오기 시작한 질병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50년대, 60년대에 걸쳐서 이제 아프리카 전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다가 70년대 이후에 유럽과 미국으로 전파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1980년대 이 에이즈 바이러스, HIV가 확인이 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됐습니다. 그리고 3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제 사망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에이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모두가 죽는 병, 불치의 병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치료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 10수년 이상 지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그 효과가 있는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제를 섞어서 쓰기 시작을 하면서 실제 바이러스를 억제하고 그로 인해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걸 예방하고 이 면역이 떨어지는 걸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다양한 감염병으로 에이즈 환자들이 사망하는 것들을 예방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2000년대가 들어서면서부터 획기적인 그 치료의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항바이러스제를 안정적으로 잘 복용하는 경우에는 수명이 점점 늘어나게 된다는 걸 이해하게 됐고, 이 항바이러스제가 계속해서 개발이 잘 되면서 최근에는 하루에 하나를 한 번만 먹어도 되는 그런 항바이러스제들이 개발이 되면서 복용이 간편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더 치료의 수능도가 좋아지면서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잘 조절이 되는 바이러스 질환이 되어버렸거든요. 유럽의 그 연구에 의하면
20대 초반에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환자가 얼마나 더 살 수 있느냐라는 수명과 관련된 연구를 한 걸 보면 항바이러스제를 잘 복용을 하면 적어도 50년 이상 산다. 이런 식의 이제 통계가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본인이 치료 의지를 접지 않는 이상은 또는 다른 사고나 다른 질병으로 인해서 다른 질병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에이즈로는 이제 사망하는 병이 아니다라는 것을 뭐 이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그 과정에서 이 항바이러스가 공급되는 나라에서는 이 치명률이 뭐 현저히 줄어들었고 또 수명 연장도 굉장히 길게 지금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연간 그 에이즈로 사망하는 전 세계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이제 에이즈 바이러스를 갖고 살아가는 이 감염인들은 자꾸 늘어나는 그런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죠. 앞으로는 좀 더 효과적인 약들이 계속 개발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치료가 좀 더 편해지고 더 잘 조절이 되는 질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뭐 마지막으로 이제 에이즈 바이러스와 관련돼서도 백신 개발이 지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예방 백신 또는 치료 백신이 개발이 되는 경우에는 완치가 가능한 그런 질환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성분별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성분의 항레트로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약제들이 이제 개발이 됐고요. 이런 약제들을 한 알에 그 포함을 다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알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성분의 약을 매일 한 번 복용함으로 인해서 HIV가 복제되는 것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치료제가 지금은 대부분 대세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에이즈 환자들에게 HIV를 조절하는 것은 운동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식이요법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정말 약만 하루 한 번 딱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용이하죠. 그리고 추적하는 방법도 과거에는 상당히 자주 병원을 들러야 되겠지만 최근에는 아주 잘 조절되는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럴 정도로 본인이 약제를 잘 복용하시는 습관만 잘 들여두시면 최근에는 정말 치료와 관리가 불편하지 않게 정말 편리한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그 undetectable equal untransmissible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항레트로바이러스의 치료 목적은 우리가 혈액에서 이 바이러스가 HIV가 검출이 안 될 정도로 억제하는 게 치료 목표거든요. 혈액에서의 그 검출이 안 되는 상황이 되면 우리 몸의 다른 체액에서도 검출이 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정액 같은 것들이죠. 이제 이런 데서 이제 검출이 안 될 정도가 되면 실제로 전파 가능성도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가끔 여성 감염인 중에 이제 임신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에도 항바이러스를 열심히 드셔서 혈액에서 검출이 안 될 정도로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출산을 하게 되면 감염된 사례가 없습니다. 이럴 정도로 이제 조절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좀 계속해서 강조되고 좀 홍보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결핵입니다. OECD 국가 중에 결핵의 발생률이 가장 높은 나라, 그리고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나라였습니다. 한 10여 년 정도 이 결핵 관리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투여하고 그러면서 이제 관리하는 그런 사업들을 여러 가지를 진행을 하고 있고 특히 그 중에서도 잠복결핵에 해당하는 분들에 대한 치료 사업을 열심히 하면서 결핵 환자의 발생이 절반까지 줄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이 지나면서 다시 좀 늘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조사 자료가 있어서 조금 더 우리가 이 결핵과 관련돼서는 이 예방과 관리에 대한 또 치료에 대한 사업을 좀 더 강화를 하고 조금 더 투자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감염병이 그 사회적인 낙인 효과를 일으킨 경우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한센병이라고 최근에는 얘기하는데 이 나병 환자들에 대한 차별, 낙인 효과 이런 것들이 몇천 년 동안 지속이 됐었고요. 그거 외에도 뭐 결핵이라든지 우리가 지금은 이제 전파 차단이 용이하고
치료도 잘 되는 그런 병들이 이 사회적 차별이나 낙인 효과를 일으킨 예는 뭐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엠폭스라는 병이 유행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특정한 그런 성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이나 낙인 효과 같은 것들이 발생하는 것들을 경험을 할 수 있었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에도 델타 변이까지만 해도 실제로 이제 감염된 분들의 동선을 추적하거나 또는 접촉자를 찾는 과정이 전체 유행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진행이 되는 것인데, 실제 그 과정에서 이제 접촉자나 아니면 노출된 분들 또 확진된 분들이 뭔가 잘못한 것처럼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기도 한 점은 상당히 좀 안타까운 그런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이런 사회적인 낙인 또는 차별이 감염병에서 발생을 하게 되면 감염된 사람이나 또는 감염의 가능성이 있는 노출자들이 숨게 되는 상황을 만들게 되죠. 그러니까 감염병의 진단을 지연시키고 치료의 결과를 놓치면서 전체 사회 유행을 크게 할 수 있는 좋지 않은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감염병을 대응할 때 이런 사회적인 낙인이나 차별이 없도록 대응 체계를 좀 정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에 신종감염병이 새롭게 들어오고 유행한 사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장티푸스라든지 콜레라 이런 병들이 유행한 사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도 이미 이런 장티푸스나 콜레라에 감염이 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감염이 유행하는 당시에도 격리되는 그리고 차별을 받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뿐만이 아니라 회복이 된 후에도 마을에서 따돌림을 당한다든지 쫓겨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기록으로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도 정도의 차이 또는 이제 방법의 차이일 뿐이지 실제로 이제 존재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고요.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제 감염병에 대한 정보 전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새로운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이 감염병의 원인이 무엇이고 또 어떤 형태로 전파가 되고 또 그 전파를 차단하고 진단 치료를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런 과정에서 이 감염병이 누구나 감염될 수 있는 병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감염된 사람들은 보호해야 되고 또 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에게 차단을 위한 여러 가지 전략들을 동원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인 그런 공조가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소통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런 감염병의 정보 전달 그리고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여러 가지 형태의 자료들이 생성이 돼야 됩니다. 이제 이런 자료들이 영상 자료일 수도 있고 또 뭐 책자로 된 자료일 수도 있고 또 홍보나 캠페인 같은 것들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결국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런 자료들을 생성하는 것과 관련된 1차적인 책임이 저는 정부에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질병관리청과 같이 이 감염병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그런 주무부처에서 감염병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을 만들어서 이것들을 사회에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런 자료들을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공급하고 보급하는 데 좀 앞장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비영리 단체들이 열심히 참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런 단체는 이제 저희 같은 의료 전문가들도 있겠지만 또 실제 환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고, 여기와 관련된 재정적인 그런 확보 이런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확충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렸을 때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때 이런 감염병의 이해와 관련된 교육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교육과정에서 분명히 포함이 돼야 되고 이 감염병에 걸린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나 낙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를 충분히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 그리고 경우에 따른 가짜 뉴스나 아니면 매우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정보나 자료들의 유통과 공급은
적절하게 좀 관리하거나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런 정보에 노출된 감염 환자들이나 또는 감염될 가능성 있는 환자들이 빠른 진단이나 치료에 수능도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측면도 뭐 이게 법령이나 어떤 정책적인 그런 배려가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염병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미생물에 우리 몸에 들어와서 생기는 질병의 하나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을 차별할 수 있다라는 어떠한 그 근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염병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떻게 전파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 이해를 하는 것이 항상 필요하고 바람직한 자세라는 점을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감염병이 있는 환자 또는 감염병에 노출된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견하고 보호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안전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